안녕하세요. 책 읽는 시간입니다. 하루에 30분 혹은 10분만이라도 책과 함께하는 시간을 쌓아간다면 분명 나의 미래는 달라질 겁니다. 책 읽는 시간, 오늘은 양철북 출판사의 부모와 아이 사이라는 책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책 앞날개에는 저자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이 책은 3명의 저자가 함께 집필을 했는데요. 뉴욕대 교수이자 그의 고국인 이스라엘의 교육부 자문위원을 지낸 하임 G 기너트가 대표 저자입니다. 저자는 아이들이 굴욕감을 느끼지 않고 규칙을 지키게 하는 방법, 인격을 훼손하지 않고 비판하는 방법, 판결을 내리지 않고 칭찬하는 방법,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 감정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고 인정하는 방법, 자신의 본래 마음을 믿고 자신감을 키워나가게 하는 방법을 터득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 구체적인 방법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책을 넘겨서 차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서문과 프롤로그를 시작으로 제1장 아이와 대화 나누기, 제2장 말의 힘,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좋은 방법, 제3장 아이를 망치는 부모, 부모의 잘못, 제4장 책임감, 먼저 가치 있는 행동을 알려준다. 제5장 규율, 처벌을 대신할 효과적인 대안, 제6장 적극적으로 아이 키우기, 아이의 하루, 제7장 질투, 아이의 비극, 제8장 아이의 불안, 아이의 마음 안정시키기, 제9장 성과 인간, 예민하고도 중요한 주제, 그리고 제10장 요약,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기. 네. 그리고 이제 부록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의 구체적인 사례와 또 간략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심리치료사들은 자기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공동저자 소개, 옮긴이의 말,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가장 훌륭한 점은 구체적인 사례가 많이 등장한다는 점이에요. 아이와의 대화가 직접 등장을 하는데요. 책을 읽으며 그 대화 속 엄마나 아빠가 되어보기도 하고, 또 나라면 이 상황에서 아이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 생각해 보기도 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이와의 생활에 적용해 나가는 법을 부모 스스로 훈련할 수 있는데요. 이 책은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고 싶은 모든 부모들에게는 필독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책 중에서 제2장 말의 힘, 그리고 5장 규율, 그리고 맨 앞에 프롤로그, 이렇게 세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2장 말의 힘,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좋은 방법. 무슨 일을 잘했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칭찬이 아이에게 자신감과 안정감을 준다고 믿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칭찬이 긴장과 나쁜 버릇을 초래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때로 가족들에 대해서 무시무시한 생각을 품기도 하기 때문이다. 부모가 너는 착한 아이야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까닭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도 않기 때문이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착하지 않은 까닭은 얼마 전에 엄마가 없어져 버렸으면, 또는 이번 주말에는 형이 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했으면 하고 생각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칭찬을 받을수록 아이의 버릇이 더 나빠지는 것은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이다. 부모들은 착한 행동을 칭찬해 주었더니 마치 칭찬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듯이 아이가 사납게 행동하기 시작하더라 라는 말을 자주 한다. 버릇없는 행동은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길에 대해 불안감을 표현하는 아이 나름의 방법일 수도 있다. 영리하다고 칭찬받는 아이가 배우는 일에서 꽁무니를 빼려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높은 평가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서 노력에 대해서 칭찬을 받는 아이들은 어려운 과제에 더욱 끈질기게 매달리는 태도를 보인다. 바람직한 칭찬과 바람직하지 못한 칭찬. 아이가 마당을 쓸었을 때 열심히 했다든가 마당이 아주 깨끗해졌다고 하는 말은 자연스러운 칭찬이다. 그러나 매우 착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이가 한 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적절한 표현도 아니다. 아이를 위하려면 칭찬하는 말은 인격에 대한 왜곡된 상이 아니라 아이가 성취한 일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주는 거울이 되어야 한다. 다음에 얘는 해주어야 할 칭찬들이다. 8살 난 줄리는 마당을 깨끗이 쓸었다. 마당을 쓸고 쓰레기를 버리고 빗자루와 쓰레받기도 잘 정돈해 놓았다. 이것을 본 어머니는 감동하여 아이의 노력과 아이가 해놓은 일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했다. 마당이 너무 지저분해서 하루 만에 그것을 다 치우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단다. 내가 그걸 다 치웠어요. 쓰레기랑 나뭇잎이 수두룩했지? 내가 그걸 다 청소한 거라니까요. 힘들었겠구나. 예, 좀 힘들었어요. 마당이 깨끗해지니까 이젠 보기에도 시원한데? 참 좋아요. 고맙다. 이 정도 가지고 뭘요? 어머니의 말은 줄리에게 자신의 노력을 기쁘게 생각하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자랑스러운 마음을 갖게 해주었다. 위의 칭찬과 대조적으로 다음처럼 아이의 개인적인 성품에 대해 칭찬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넌 참 훌륭한 아이야. 넌 엄마의 좋은 심부름꾼이야. 내가 없으면 엄마가 어떻게 살겠니? 이런 말은 아이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고 그 결과 아이에게 걱정을 안겨줄 수도 있다. 아이는 자기가 그런 칭찬을 받을 만큼 착한 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또 그런 칭찬을 받으며 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래서 자기의 본 모습이 폭로될 때까지 두려워하며 기다리기보다는 오히려 나쁜 행동을 통해서 미리 고백함으로써 마음의 짐을 덜어야겠다고 마음먹을 수도 있다. 도움이 되는 칭찬. 자동차를 닦아줘서 고마워. 새 차 같은데? 긍정적인 결론. 내가 일을 잘한 거야. 내가 한 일이 인정을 받았어. 도움이 되지 않는 칭찬. 너는 천사야. 착한 아이야. 도움이 되는 칭찬. 너 책장을 예쁘게 만들었구나. 긍정적인 결론. 나는 뭐든 할 수 있나 봐. 도움이 되지 않는 칭찬. 너는 훌륭한 목수야. 도움이 되는 칭찬. 오늘 설거지를 도와주어 고마워. 긍정적인 결론. 나는 책임감이 있어. 도움이 되지 않는 칭찬. 그 누구보다 설거지를 잘했어. 도움이 되는 칭찬. 내 작문을 보고 나는 몇 가지 새로운 견해를 얻었어. 긍정적인 결론. 나도 창작을 할 수 있구나. 도움이 되지 않는 칭찬. 내 나이에 비해서는 글을 꽤 잘 쓰는 편이야. 그러나 아직 말을 더 배워야 해. 이렇게 사실에 근거한 칭찬을 듣고 아이 스스로 긍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정신건강이라는 건물에 사용되는 벽돌이나 마찬가지다. 우리의 칭찬을 듣고 자신들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나서 아이들은 그것을 나중에 조용히 혼자 중얼거려 본다. 마음속에서 이런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표현들을 되풀이함으로써 아이는 자기 자신과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갖게 된다. 아이를 비판하기보다는 이끌어준다. 8살 된 메리가 잘못하여 주스를 쏟았다. 어머니는 침착하게 이렇게 말했다. 주스가 쏟아졌구나. 가서 다른 잔하고 행주를 가져와야겠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딸에게 주스를 따라주고 행주를 건넸다. 딸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엄마 고마워요 라고 중얼거렸다. 메리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식탁을 닦았다. 어머니는 다른 쓸데없는 훈계나 깎아내리는 말을 덧붙이지 않았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일을 저지른 아이의 인격에 대하여 나무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럴 때는 그저 벌어진 사건 자체만 다루고 사람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드라이브를 하는 중인데 그가 길을 잘못 들어섰다고 가정하자. 그런 상황에서 왜 길을 잘못 들어섰어? 신호등도 볼 줄 몰라? 저 뒤에 커다란 신호등이 있잖아. 아무나 다 볼 수 있는 신호등이야. 라고 말해서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당신이라면 그런 말을 듣고도 사랑이 물밀듯 밀려드는 기분이 들겠는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운전 실력과 신호등 보는 실력을 높이겠다고 다짐하겠는가? 아니면 다정하게 대꾸하겠다고 마음먹겠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는가? 그럴 때는 상대방의 기분에 호응하며 같이 한숨을 내쉬는 것이 좋다. 아, 무척 당황했지? 아니면 아무렇지 않게 여기서 10km 지나면 출구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아이에게 상처를 입히는 말. 태어날 때부터 그 애는 골칫덩어리였어. 늘 말썽만 피웠다니까. 저 아이는 어머니를 닮아서 고집불통이야.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니까. 저 아이를 다스릴 방도가 없어. 쟤는 뭘 달라는 말밖에 할 줄 몰라. 아무리 많은 것을 줘도 만족할 줄을 모른다니까. 저 꼬마 녀석이 내 하루를 몽땅 다 잡아먹어. 어찌나 막무가내인지 마치 매처럼 지켜보고 있어야 한다니까. 불행하게도 아이들은 이런 말들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 어린아이들은 특히 부모들의 하는 이야기, 곧 자기가 어떤 아이이며 앞으로 무엇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데 따라 달라진다. 우리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자기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키워주어야 한다. 그러자면 아이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소리를 직접 듣기도 하고 우연히 엿듣기도 하면서 자랄 필요가 있다. 많은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의 좋은 점보다는 잘못된 점을 더 쉽게 지적한다. 역설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자신에 대해 믿음을 갖고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긍정적인 언급을 강조해주고 품위를 떨어뜨리는 표현 같은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분노를 사귀는 3단계. 첫째, 아이들은 대하다 보면 더러 화가 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둘째, 우리에게는 죄의식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화를 낼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셋째,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 한 가지를 제외하면 우리에게는 감정을 표현할 자격이 있다. 아이의 인격이나 성격을 비판하지 않는다면 분노의 감정을 표현해도 괜찮다. 나 화났어. 나 무척 화났어. 나 무지무지하게 화났어. 나 화가 나서 꼭지가 돌 지경이야. 때로는 감정을 설명하지 않고 짤막하게 말로 표현하여 아이들의 버릇없는 행동을 멈추게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3번째 단계로 나아갈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화가 난 까닭을 설명하고 마음속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행동했으면 좋겠는지를 아이에게 요구한다. 말에는 칭찬하고 격려하거나 위협하고 파괴하는 힘이 있다. 아이들의 노력을 지켜보고 그것을 인정해준다면 이는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와 반대로 아이의 가치에 대해 평가를 내린다면 이는 불안감을 조성하고 반발을 초래하게 된다. 게으른, 멍청한, 비열한과 같은 부정적인 낙인이 아이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좋은, 완벽한, 가장 훌륭한과 같은 긍정적인 꼬리표도 아이를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다. 문제가 있을 때는 꾸짖거나 비판하기보다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하는 수 없이 화를 낼 때에도 아이에게 꼬리표를 달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기술들은 모두 의사소통에서 상대방을 배려할 때 가능하다. 그러자면 아이들을 깊이 존중해 주어야 한다. 제5장 규율, 처벌을 대신할 효과적인 대안. 내과 의사들에게는 절대 상처를 입히지 말라는 좌우명이 있다. 부모들에게도 그와 유사한 원칙이 필요하다. 그래야 아이들에게 규율을 가르치면서도 감정적인 행복에 손상을 입히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지킬 수가 있다. 규율의 핵심은 처벌을 대신할 효과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다. 부모에게 벌을 받으면 아이들은 몹시 화를 낸다. 분노로 휩싸이고 불만에 사로잡힌 아이는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집중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벌을 줄 때는 아이를 화나게 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아이에게 자신감을 또 자신과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길러주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왜 부모들은 아이들을 화나게 하는가? 아이들에게 다정하지 않고 기술이 없기 때문이 아니다. 자기 말 가운데 어떤 말이 아이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벌을 주는 데는 다 까닭이 있다. 부모 자신이 아이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14살 된 질이 부탁했다. 과제를 해야 하는데 친구 집에 가면 안 되겠느냐고 말이다. 아버지는 집안의 규칙을 되풀이해서 말해주었다. 학교 가는 날 밤에는 외출하지 않는다는 규칙이었다. 질은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숙제 때문에 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버지는 외출을 허락했고 질은 10시 30분까지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친구 집으로 갔다. 10시 30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아버지는 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질은 아버지에게 밤을 새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아버지는 몹시 화가 났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화를 냈고 마침내 아버지는 딸에게 당장 집으로 오라고 명령했다. 질의 아버지는 자기 자신이 규칙을 어겼고 이를 통해 딸에게 규칙을 어기면 약속도 어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심지어 그 이튿날 질은 아버지에게 자랑을 늘어놓기까지 했다. 난 내가 바라는 것을 언제나 아빠에게 해달라고 할 수 있어. 뭐든 아빠가 다 들어주게 할 수 있어. 뭐든 아빠가 다 들어주게 할 수 있다는 딸의 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딸 질이 자기를 싫어한다고 느낄 때 자기 마음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는지, 자기가 딸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싶은지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그는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하리라고 다짐할 수 있었다. 규율 문제에는 대부분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화난 감정과 화난 행동이 그것이다. 이 둘은 각기 다르게 다루어야 한다. 감정은 이를 확인하여 정리해 주어야 한다. 행동은 한계를 정해두고 제지해야 한다. 때때로 보면 아이의 감정을 확인해 주는 것 자체만으로 충분히 마음을 풀어줄 수 있다. 너 오늘 화가 잔뜩 난 모양이구나. 예. 마음이 편치 않은가 보구나. 예. 누구 때문에 화가 났는데?
엄마 때문이에요. 그래? 왜 그런지 말해보렴. 소년 야구 시합에 스티브 형만 데려가고 난 안 데리고 갔잖아. 그래서 화가 났구나. 엄마가 너보다 형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했나 보구나. 예. 가끔 그런 생각이 들 거야. 그래요. 맞아요. 그럴 때는 엄마에게 와서 말해. 제지하는 방법. 8살 난 애니는 어머니와 함께 백화점에 갔다. 어머니가 물건을 사는 동안 애니는 장난감 파는 곳을 돌아다니며 장난감 3개를 골랐다. 어머니가 돌아오자 애니는 잔뜩 기대에 차서 물었다. 엄마, 어떤 것을 사는 게 좋겠어요? 아휴, 장난감을 또 사? 너 집에 장난감 있잖아. 도대체 어떻게 된 아이가 보는 것마다 모두 가지려고 하니? 갖고 싶어도 좀 참아야지. 애니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을 했어야 했다. 너 장난감을 사고 싶은가 보구나. 사도 돼요? 넌 어떻게 생각하니? 안 사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안 돼요? 난 정말 사고 싶은데. 하지만 풍선이나 아이스크림을 가질 수도 있잖아. 둘 중에서 더 갖고 싶은 것이 뭔지 선택해. 상상으로라도 소망을 허락해 주는 것이 무작정 거절하는 것보다 마음의 상처를 적게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부모가 섬세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고 아이는 부모가 자신의 기분을 이해해 준다고 생각한다. 자기 마음을 이해해 주면 우리는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다. 근사한 옷가게의 진열장에 걸린 값비싼 아름다운 옷을 보고 감탄하고 있는 당신을 보면서 남편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무슨 일이야? 뭘 보고 있는 거야? 당신도 알다시피 우린 경제적으로 어렵잖아. 무슨 수를 써도 저렇게 값비싼 물건을 살 능력이 없어. 이런 말을 듣고도 사랑스런 감정이 우러나지는 않을 것이다. 괜히 부하가 치밀며 기분만 언짢아질 것이다. 하지만 남편이 당신의 소원을 인정해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여보, 저렇게 근사한 옷을 살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당신이 저걸 입고 어울리는 보석을 달고 어깨에 벨벳 망토를 걸치고 있다고 생각해봐. 정말 멋있을 거야. 아무리 화려한 파티에 가더라도 당신과 함께 갈 수 있다면 전혀 기죽지 않을 거야. 불행한 일이지만 이런 반응이 온다고 해서 옷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2번째 남편의 태도는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부하를 치밀게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질 것이다. 규율은 확고하게 집행한다. 교육적인 과정을 생각하면 부모는 다정하면서도 뜻이 확고한 어른의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한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일일이 따지고 들거나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된다. 엄마나 아빠가 나서서 장황하게 그것을 설명해서도 안 된다. 동생을 때려서는 안 되는 이유를 아이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 사람을 때리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유리창을 깨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유리창은 깨라고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해주면 된다. 다음에 예를 보자. 5살 된 마가릿은 어느 날 오후 아버지와 함께 공원에서 놀고 있었다. 난 여기가 좋아. 지금 집에 가지 않을래. 여기서 1시간 더 있다 갈 거야. 넌 그렇게 하고 싶겠지만 아빠는 그럴 수가 없어. 이와 같은 대화는 2가지 중 어느 하나의 결과로 귀결될 것이지만 2사람 모두 탐탁하게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아이가 지든 아빠가 양보하든 해야 하기 때문이다. 좀 더 바람직한 해결책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딸의 위협보다는 운동장에 더 있고 싶어하는 딸의 소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다음과 같이 말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네가 여기 있고 싶어 한다는 걸 아빠도 알아. 더 오래, 어쩌면 10시간이라도 더 여기 있고 싶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집에 갈 시간이야. 만일 잠시 후에도 딸이 좀 더 있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아버지는 아이의 손을 잡거나 안아서 운동장 밖으로 나오면 된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때로는 행동이 말보다 더 효과적이다. 아이들을 때리지 않는다. 좋은 일이 아니라고 널리 알려졌는데도 여전히 어떤 부모들은 아이들의 엉덩이를 때린다. 아이를 으르고 설득하는 전통적인 무기들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된 후로는 흔히 엉덩이를 때리는 방법이 육아의 마지막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본래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지만 부모가 참을 때까지 참다가 화가 폭발하게 되면 엉덩이를 때리는 경우가 자주 있다. 엉덩이를 때리면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것도 같다. 부모의 우라통을 식혀주고 적어도 잠시 동안은 아이가 부모의 말을 듣게 해주기 때문이다. 자동차 사고를 용납하지 않듯이 아이를 때리는 것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자동차 사고는 발생한다. 운전면허증이 있다고 해서 자동차 사고를 일으켜도 좋다는 사전 허가를 받은 것은 아니다. 운전면허증이 당신은 틀림없이 자동차 사고를 일으킬 테니 내키는 대로 운전하세요 라고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운전면허증은 우리에게 조심해서 운전하라고 주의를 준다. 마찬가지다. 체벌이 아이에게 규율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미리 정해진 방법으로 사용되면 안 된다. 물론 어쩌다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때리게 되는 소동은 늘 벌어지게 마련이지만 말이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때리는 일도 생기게 된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때려서는 안 된다. 체벌을 아이가 부모를 화나게 했거나 부모 스스로 아이에게 화난 데 대한 반응에서 나온 행동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왜 그래서는 안 되는가? 체벌이 보여주는 교훈 때문이다. 맞아본 아이들은 분노를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된다. 체벌은 아이들에게 극적으로 말해준다. 화가 나거나 불만스러울 때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마. 때려. 부모들도 그렇게 하잖아. 아이들이 여러 가지 감정을 드러낼 때 부모가 이에 공감하면서 이해해주면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풍부한 감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했을 때 아이를 존중하고 제지하고 그에 따를 것을 요구하면 사회의 규범을 존중하는 아이로 자랄 것이다. 제가 이 책을 고르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책의 맨 앞에 나오는 프롤로그 때문이었습니다. 그 프롤로그를 읽으면서 눈물이 나기도 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구나 깨달았던 거죠. 여러분도 프롤로그를 읽게 되면 당장 이 책을 꼼꼼히 읽어야겠구나 느끼게 되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본문보다 마지막으로 클로징처럼 프롤로그를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 아이의 하루를 비참하게 만들겠다고 작심하는 부모는 없다. 할 수만 있으면 오늘 우리 아이를 야단치고 잔소리를 해대고 창피를 주어야지 하고 다짐하는 어머니나 아버지는 없다. 그와 반대로 많은 부모들은 아침에 일어나 이렇게 다짐한다. 오늘은 아이들과 아무 일 없이 지내야지. 야단을 치지도 않고 말다툼을 벌이지도 않고 싸우지도 말아야지. 하지만 아무리 마음을 좋게 먹어도 원치 않았던 전쟁은 다시 벌어지고 만다. 우리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모들만 아이에게 해를 끼친다고 믿고 싶어 한다. 불행하게도 아이를 사랑하고 선의를 가진 부모들도 아이를 비난하고 창피 주고 꾸짖고 조롱하고 위협하고 매수하고 낙인 찍고 처벌하고 설교하고 훈계한다. 왜 그럴까? 이와 같은 의사소통의 비극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곧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아이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좋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부모들에게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다. 외과 의사가 수술실에 들어와서 마취 전문 의사가 우리에게 주사를 놓기 전에 사실 난 수술 실습을 많이 받진 않았지만 환자들을 사랑해요. 상식에 따라 수술할 거예요. 하고 말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인가? 아마도 두려운 나머지 도망칠지도 모른다. 수술 부위에 조심스럽게 칼을 갖다 대는 숙련된 외과 의사처럼 부모들 또한 말을 기술적으로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말이란 바로 외과 의사의 칼과 같기 때문이다. 말을 통해서 아이는 육체적인 상처는 아니더라도 감정적으로 수많은 고통스러운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아이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을 개선하려면 어디에서 출발해야 하는가? 아이들에게 대응하는 방법을 점검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우리는 말을 알고 있다. 과거에 우리 부모들이 친구와 낯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 그때의 말은 행동을 비판하는 언어가 아니라 감정을 보호하는 언어였다. 깜빡 잊고 우산을 놓고 간 손님에게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그 사람에게 달려가 이렇게 말하는가? 어떻게 된 거죠?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늘 뭘 잊고서 놓고 가니까 하는 말이에요. 이것 아니면 저것을 늘 두고 가잖아요. 당신 여동생은 그렇지 않던데. 당신 나이 44살이에요. 이런 버릇은 고칠 때도 되지 않았나요? 우리는 손님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 앨리스, 여기 당신 우산 있어요. 하고 간단히 말한다. 당신 주의가 산만하군요. 라고 덧붙이지도 않는다. 부모들은 손님 대하듯 아이들을 대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이 책은 아이들과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는 부모들에게 안내 역할을 해줄 기본적인 의사소통 원칙에서 이끌어낸 특별한 충고를 제공해 줄 것이다. 부모와 아이 사이, 이 책을 읽어야 할 이유가 충분히 생기셨나요? 아이에게 사랑을 전하는 기술, 부모와 아이 사이, 이 책에서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책 읽는 시간이었습니다.